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앞서 나눴던 자아인식과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타인과 협력하고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낼지 그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진무 능력 수준인 NCS가 정의하는 대인관계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AI가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재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인간의 협업 능력이 더 가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교가 정립한 세계 최고의 협상 전략, 원칙 협상법을 실생활 사례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대에 정답은 AI가 찾지만 합의는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관계의 미학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사례로 조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학 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 조별 과제 할 때입니다. 좋은 팀으로 꾸려져서 팀워크가 잘 맞고 그런 경우에는 어,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겠지만 꼭 한 명씩 나타나는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미워하거나 단톡방에서 공격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오늘 시간에 배우게 될 하버드 협상론의 첫 번째 원칙은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팀원이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대신에 팀 프로젝트의 공정한 수행이라는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는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기술,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최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 오늘은 뭐 먹지? 라는 고민도 중요한 협상의 주제가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가족들과 외식을 한다거나, 일상에서는 뭐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점심시간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서의 점심시간에, 그리고 연인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 질문, 오늘은 뭐 먹지? 라는 매우 중요한 고민이자 하나의 협상 주제가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 민감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뉴 선택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화라든지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소장들이 만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에서 그 만찬에서 어떤 어, 메뉴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릇이나 용기를 사용을 할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식품, 기호식품은 무엇이고 혹시 알레르기는 없는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곤 합니다. 즉, 회의와 약속의 식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소통과 협상 전략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간혹 상대를 무시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일부러 먹지 못하는 재료의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싫어할 만한 그러한 장소에다가 식당을 잡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죠. 이게 바로 이소무화에서 어, 여우와 학에 초대하는 상황에서 여우에게
넓은 접시에 대접을 받은 학이 나중에 여우를 초대해 놓고 긴 호리병에 어, 음식을 내놓게 함으로써 내가 느꼈던 불쾌함을 상대도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상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메뉴 선택 같은 사소한 일로 싸우는 이유는 상대에 대한 배려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떡볶이, 나는 파스타, 이건 입장입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원하는지, 즉, 이익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건강한 한 끼를 먹고 싶어서인지, 그거를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상대가 원하는 이익,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을 알아두면, 이익을 알게 되면은 두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무엇을 먹을지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 직면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배운 협상의 기술을 연습을, 연습할 기회가 왔다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협상 능력은 각종 채용 시험이나 자격 시험에서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줄여서 NCS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이나 공사 같은 곳에 취업하려고 하면 알게 될 내용입니다. NCS는 국가가 정한 산업 현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의 수준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할 때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NCS에 포함되어 있는 대인 관계 능력입니다. 취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NCS 대인 관계 능력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팀워크인데요. 팀 분위기만 좋다고 성과가 안 나오면 그것은 응집력일 뿐입니다. 팀워크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 과제를 하는 상황에서 팀 분위기는 좋은데 팀 과제 결과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팀의 응집력은 좋았었지만 팀워크가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리더십이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공동 목표를 위해서 타인을 이끌어내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부적으로는 동기부여, 신뢰 구축,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관리, 협상 능력 이런 것들도 대인관계 능력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원만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최선의 타협 방법을 찾는 기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대인관계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서비스 능력. 이거는 정말 직업장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오늘은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어, 협상과 갈등 관리 또한 단순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모두의 지적인 상호작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지금 피곤하니 혼자 있고 싶어라고 건강하게 경계를 세우는 연습은 단순한 친구 관계와 연애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직장에서 동료는 상사와 부딪힐 때 내 권리를 지키며 갈등을 관리하는 NCS 기반 실무 역량을 미리 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CS가 대인관계의 뼈대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하버드식 원칙 협상법. 이것은 그 뼈대에 붙는 가장 강력한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1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후 전 세계 협상가들의 바이블이 된 Getting to Yes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상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팀 과제를 하는 중에 프리라이더가 연락도 안 받고 연락을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팀 활동에 뭔가 잘 기여를 하지 않는다,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화는 나겠지만 어,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초점을 둬야지 그 사람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말투가 기분 나쁘면 그가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까지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능한 협상가라고 하면은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메뉴 선택 사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입장이 아닌 이익에 중점을 해야 됩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어라는 입장이 아니라 왜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는지,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떡볶이를 선택을 한다. 즉, 여기에서는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것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되겠죠. 이 이익에 집중을 해서 협상을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일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파일을 키울 수 있을지 윈윈 옵션을 만들어가는 것에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감정이 격해질 때는 내가 맞다고 우기지 말고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라든지 관례라든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네 원칙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잡한 형상에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게랭트 예스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을 적이 아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파트너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네 번째 원칙인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시장 가격이나 전문가의 의견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들고 협상에 나갈 때 상대방도 설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노력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BATNA라는 것입니다. 베트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선의 협상 대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상의 보스들은 반드시 베트나를 준비합니다. 이 협상이 결렬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B인 것이죠.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대안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학문적으로 베트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협상이 깨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B인 것이죠. 슬라이드의 도식을 한번 보시죠. 중고 물건을 파는데 뒤에 사겠다는 대기자가 10명이 더 있다면 여러분은 가격을 깎아줄 이유가 없죠. 여러분의 베트나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협상 보수들은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베트나를 점검하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협상 도중에도 이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대안이 없는지, 즉
상대의 베트나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을 함으로 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죠. 여러분 일상에서도 늘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인맥을 넓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대한 협상에서 강력한 베트나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의 전략적 사고가 AI 시대에 왜 더 중요한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미래 역량 관점으로 돌아갑시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AI가 못하는 인간만의 고유의 영역 네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위 4C라고 불리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소통, 협업입니다. 여러분,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AI는 웬만한 지식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답변의 오류를 비판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며 정답이 없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창의적인 기대를 내놓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AI는 여러분이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연대하는 협업의 기쁨을 알지 못하죠. 세계경제포럼은 앞으로 인간의 역할이 AI라는 도구를 지휘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와 협력하고 사람과 공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4C 역량이야말로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드라마 속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라마 미생입니다. 여러분은 드라마 미생에서 요르단 사업 에피소드를 기억하시나요? 보통 비리가 터진 사업은 사내에서 덮어버리는 게 관행이죠. 하지만 여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그래와 오차장은 회사의 이익에 집중을 합니다. 그들은 임원진들에게 비리를 덮는 것보다 수익을 회수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회사의 더 큰 이익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죠. 이는 하버드 협상법의 사랑과 문제를 분리하라는 원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비리나 과거의 비리 당사자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익화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했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영업 3팀이 완성도 높은 팀워크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배운 NCS 팀워크 이론의 완벽한 예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슬라이드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은 비리로 얼룩져 중단된 사업을 임원들을 설득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비결이 뭘까요? 오상식 차장은 고졸 검정고시 출신인 신일성원 장거래의 약점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를 우리 애라고 부르며 팀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죠. 이것이 바로 팀원들에게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장그래 역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차장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끈기와 통찰력으로 팀에 기여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메우려 애쓰기보다 자기의 강점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형 협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협상 전략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드라마 속의 팀워크가 끈끈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면 이번엔 영화 스파이 브릿지를 통해 조금 더 차갑고 전략적인 협상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이 실화의 주인공 제임스 도노반은 적국의 스파이를 변호하며 모두에게 배단받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법적 원칙이라는 객관적 기준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원칙 협상의 첫 단추입니다.
주목할 점은 도너반이 찾은 이익입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무사 귀환을 원했고 소련은 스파이가 정보를 발사하기 전에 회수하기를 원했습니다. 도너반은 이 보이지 않는 욕구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협상이 막히자 그는 낙담하는 대신에 유학생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이라는 창의적인 대안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지금 교환하지 않으면 당신네 스파이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압박을 하는 것이죠. 상대의 파트너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처럼 협상은 단순히 말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패를 분석하고 제3의 길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전략 게임입니다. 이제 이 기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더 거대한 협력으로 이어졌는지 국제우주정거장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개인의 협상이 국가 간의 거대한 협력으로 확장된 사례가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ISS입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거대한 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라는 정치적 앙숙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해서 손을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영화 속 도노반처럼 서로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지상에서는 싸울지언정 하늘 위 400km 공간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오늘 배운 협상의 기술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비록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목표가 같다고 하면 손을 잡고 결과를 낼 수 있게 만드는 프로페셔널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뭔가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상황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드렸던 이 협상의 기술을 적절히 사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협력과 협상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협상이 아니죠. 함께 파일을 키우는 것이 협상입니다. 그 이후에 파일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배운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는 원칙, 그리고 내 자신이 최후의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는 베트나 확보, 그리고 상대의 베트나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아니면은 갈등 상황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관계가 놀랍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갈등 상황에서 그냥 이 갈등을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이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